이번 시간은 만유인력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당기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뉴턴이 제안한 힘으로 힘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G는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중력상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력상수. 자,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두 물체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거리에 지금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M은 두 물체의 각각의 질량입니다. 자, 책에서 보이는 만유인력의 표현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표현을 좀 덧대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으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G는 상수라서 방향성이 없고요. 질량 역시 스칼라 값의 곱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거리, 위치 변화라고 하는 이 R이 방향을 가질 수 있는 물리량인데 문제는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방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표시를 좀 더하겠습니다. 이 표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읽기는 R hat이라고 읽는데요. 의미는 R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유인력과 관련돼서 조금 모형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떨어져 있으면 이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질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을 대문자 M, 그리고 B의 질량을 소문자 M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때 이 녀석들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A가 B에게 주는 힘이라면 B가 받는 중력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중력의 방향. 그래서 서로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R 방향에 대해서 D를 기점으로 하는 이 R 방향에 대해서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방향에 따라서 힘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유인력이 작용하게 되면 서로 당기게 되는데요. 이 만유인력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만유인력은 비접촉힘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주고받으려면 예를 들어 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물체를 잡거나 아니면 이 물체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만유인력은 접촉 없이도 작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 자체가 워낙 정밀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만유인력을 택했는데요. 이 비접촉 힘의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데 이 비접촉 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일반 상대론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이 만유인력이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도 연결되고요. 또 하나, 이 만유인력을 통해서 천체들 사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있는 힘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만유인력은 천문현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만유인력이 나오기 직전까지 천문 영역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케플러 법칙입니다.
그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티코 브라헤가 관측했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천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세 가지 발표해내는데요.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었는데요. 행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얘는 케플러의 법칙과 연결되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단순히 힘의 형태만 기억할 게 아니라 힘과 관련돼서 이제 힘의 형태, 그리고 이 힘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약하게 등장할 거고요. 얘가 중요 문제로 자리 잡을 겁니다. 만유인력 덕분에. 자, 그러면 그 케플러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좀 같이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인데요. 타원 궤도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부분, 만유인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그 만유인력의 식을 좀 다시 쓰겠습니다. G R제곱분의 MM에 이렇게 뒷부분을 좀 붙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타원 궤도와 관련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힘이 거리 제곱분의 1의 형태를 띠게 되면 만유인력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식이죠. 자, 이런 힘을 갖게 되면 그런 힘이 작용하는 모든 물체는 2차 곡선의 궤적을 따른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차 곡선인데요. 2차 곡선. 2차 곡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곡선, 그리고 뭐 타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자체가 이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물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천체와 같은 것들은 2차 곡선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고요. 2차 곡선.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차 곡선을 좀 살펴볼 건데요. 2차 곡선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원뿔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뿔 두 개. 원뿔을 꼭지점을 맞대서 이렇게 붙여 놓을 건데요. 이 원뿔을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원뿔을 자르겠다. 그러면 이 원뿔을 이렇게 면에 평행하게 자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잘린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원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면을 바닥면에 수평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바닥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원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찌그러진 원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잘리면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타원. 자, 면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를 수도 있지만 면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서 쌍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맞닿아 있는 이런 형태들로 궤적들이 나타날 건데요. 예전 사람들, 케플러 이전의 사람들은 행성의 움직임이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 플라톤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플라톤은 우주란 완벽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완벽한 도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바로 원을 따라서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론이 원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거에 맞춰가지고 행성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실제 관측 결과들이 이론과 맞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었는데 이 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케플러의 타운궤도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케플러는 이 타운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사실 케플러는 과학자가 아니었고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자가 과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티코브라헤가 정리해놓은 관측 자료들을 계산을 통해서 궤적을 역으로 구한 거고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구해본 궤도가 타운 궤도라고 밝혀낸 것이죠. 이것은 만일력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너무 어려워서 우리 수준에서 문제로 낼 수는 없어요. 자, 문제는 두 번째부터인데요.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자,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란 이런 타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존재하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점들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초점.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 케플러의 법칙에 따르면 태양이 두 초점 중에 하나, 태양이 여기 있고요.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운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상의 선. 자, 문제는 행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행성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태양과 행성을 잇는 가상의 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태양과 행성을 잇는 이 가상의 선이 쓸고 지나가는 이 면적이 발생합니다. 면적. 자, 이때 만약 동일 시간 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만약 새로운 위치, 이 위치에서 동일 시간 t초 동안 t라는 시간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면, 행성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역시 쓸고 지나간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양쪽에서의 면적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양쪽에서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는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조금 어렵지만 수학적으로 좀 증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부분의 면적을 좀 찾겠습니다. 이 면적,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많이들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원의 면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으로 이야기했었죠. 파이 r 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분은 원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360도 중에 세타만큼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세타만큼만.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 됐죠? 자, 문제는 우리 파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파이가 3.14 어쩌고 이런 식으로 배웠죠. 3.14 뭐 1592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무한히 이어지는 수인데, 자, 근데 파이를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가 180도가 됩니다. 180도. 자, 그렇게 되면 이 파이라는 표현과 360을 나눠서 2가 이렇게 남겠죠.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 됐죠? 자, 이게 면적입니다. 이게 면적. 자, 그렇게 되면 면적 속도라고 하는 것, 뭐 A라고 써봅시다. 대표 기호를 그냥 A라고 써볼게요. 이 면적 속도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면적이 변했는가 이렇게 나타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쓰면 되는데 이 녀석을 보면 반지름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미분해 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2분의 1 r제곱 오메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고칠 수 있는데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좀 곱하겠습니다. 얼마를 곱할 거냐면 m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m분의 m. 그렇게 되면 위아래 m 약분되니까 1이 되겠고요. 식 자체는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m분의 m r제곱 오메가. 자, 그러면 이 m r제곱 오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로 L이라고 쓸 수 있고 이 L을 우리는 가공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2m분의 L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걸 왜 구했느냐라는 건데 이제 만유인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 F는 G R제곱분의 ML 이라고 쓰일 건데요. 요거는 교과서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달았죠? 이렇게요. 이렇게 방향성을 표시해서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태양이 행성에게 직접 주는 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당기는 힘 말고 토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토크. 그래서 이 녀석, 태양이 저 녀석이 도는 거에 속도 변화를 얼마나 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건데 토크라고 하는 녀석은 R 크로스 F로 주어지고 역시 벡터. 자, 문제는 이 F라고 하는 힘 자체가 R방향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칼라 값이 어찌됐든 스칼라 값은 앞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요. G R제곱분의 M에 R방향 벡터 두 개를 벡터 곱을 하면 됩니다. 불행히도 이 결과가 0이죠. 0. 자, 그리고 이 토크라고 하는 힘은 돌아가는 속도를 바꿔줍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시간에 따라서 가분동량의 변화를 나타내준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간에 따른 가분동량의 변화 자체가 0이 되어버립니다. 0. 그래서 돌려주는 힘이 증가하지 않아요. 가분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가분동량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가분동량이 일정하다. 행성의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면적 속도도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유인력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수학적인 관계를 문제에서 묻진 않아요. 수학적인 관계는 문제에서 묻지 않고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이 넓이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넓이비.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내용은 수식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내용이 이제 조화의 법칙인데요. 조화 법칙 문제는 타원 궤도나 원 궤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등장을 해서 2개 이상의 궤도를 표현해 줄 겁니다. 그림 자체에서. 자, 이 조화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 하면 행성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는데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얘는 비례식이기 때문에 얘는
비례식이기 때문에 값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궤도가 존재해야 두 궤도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법칙이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림상에 타원 궤도가 두 개 이상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조화의 법칙 역시 만유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수식적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좀 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만유인력을 통해서 행성이 움직이는 궤도를 뉴턴은 원으로 봤습니다. 원. 물론 제1법칙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도는 건 맞는데 그 태양계를 도는 일부 행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은 거의 원에 근접한 궤도를 돕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면 그 두 초점이 멀리 떨어져 있고 두 초점이 태양이 마치 한 곳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뭐 지구나 이런 행성들은 그 두 초점 모두 태양 안에 존재할 정도로 거의 원에 흡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운동으로 그냥 이렇게 볼 겁니다. 원운동으로. 됐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태양이 중심에 있고 행성이 이 태양을 따라서 원궤도를 따라서 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하게 되는 거리 L이 존재하겠죠. L은 2파이 R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안다 라고 하면 시간은 속도분의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하나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T는 V분의 2파이R 이렇게 나타나겠죠. V에 대해서 씁시다. V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 V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V를 그냥 여기에다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여기에 A. 자, 그렇게 되면 일단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울게요. 양쪽에 같이 있는 거. M 필요 없죠? 행성의 질량 무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궤도만 중요한 거지 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이 R만 중요한 거지 여기를 도는 질량체 M의 질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태양의 질량은 지금 중요하죠.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R도 한쪽에서 지우고 제곱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전개되겠네요. R분의 GM이라고 하는 형태는 다 사라졌으니까 V제곱만 남을 거고요. T분의 2파이 R의 제곱. 자, 그러면 바로 풀어주면 되겠죠? T제곱 4파이 제곱 R제곱. 자, 그러면 조화의 법칙과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 T는 이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넘겨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 정리가 될 건데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주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GM분의 4파이 제곱의 R의 3승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T의 제곱, 길이의 세제곱 있었던 것이 T의 제곱, 길이의 세제곱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비례식이 아니라 등호로 연결되어 있죠. 등호. 무슨 얘기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시간을 알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낸다면 달이 지구 주위를 얼마만의 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한 식을 제시해 준 것이 만유인력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풀이용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보통 이 관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 관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장반경이죠. 장반경이 n
n배가 되면 그 결과 주기는 n 루트 n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문제 풀기 편할 겁니다. 문제에서 장반경이 2배가 됐을 때 주기는 몇 배가 돼?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주기를 문제에서 제공을 한다. 주기를 문제에서 여기를 뭐 8배다 라고 하면 얘는 4 루트 4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장반경이 4배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손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기억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자, 케플러의 법칙은 이걸로 끝났고 이제 만유인력과 관련돼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만유인력 되게 길죠? 자, 만유인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위치 에너지의 정의 U는 인테그랄 FdR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F의 위치에다가 이제 만유인력의 식 F는 G R제곱분의 MN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형태는 마이너스 G R분의 MM의 형태로 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마이너스 값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속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속박.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간의 굉장히 오랜 꿈 중에 하나, 지금은 실현이 됐지만 뭐 도구를 빌려가지고 실현할 수 있지만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뭐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늘을 못 날죠. 맨몸으로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물체를 던져 올리면 다시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즉 내가 갖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운동 에너지와 또 하나, 위치 에너지. 자, 문제는 여기에 위치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얘가 충분히 크다면, 이 녀석이 충분히 크다면 전체 에너지가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전체 에너지가 0이 되는 이 조건을 우리는 탈출한다라고 봅니다. 탈출한다. 그래서 이 탈출 조건이 발생하는데요. 자, 탈출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0이 된다.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g r분의 mm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역시 양쪽에 같이 있는 거 m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는 거 g 있고 v제곱을 남기고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2분의 1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r분의 2g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루트 떼기 위해서, 제곱 떼기 위해서는 양쪽에다가 그냥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에 도달하면 우리는 지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대략 약 8.8km/s입니다. 초당 8.8km.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장비가 현재 하나 있어요. 하나. 바로 로켓입니다. 우리가 지구로부터 뭔가를 우주 밖으로 던져버릴 때 로켓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 탈출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